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저출산 때문이죠. 어떻게든 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텐데 정말 국가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국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는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텐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30여 년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해 오신 학자를 초대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200만 넘었죠? 우리 외국인이? 예, 체류 외국인이 200만 넘습니다.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요. 그럼 전체 인구의 몇 프로? 한 5%? 우리 총 인구가 5천만이니까 200만이면 약 4%가량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는 아직 안 되는군요. 예, 5%는 안 됩니다. 근데 한 2000년대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그렇죠. 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었고요. 또 전문 인력들도 들어왔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다 보니까 우수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에는 100만 명에서 200만으로 증가하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떠났다가 못 오는 분들이 또 좀 있었죠. 최근에는. 예. 2020년의 경우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저숙련 외국 인력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갔고 다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방역 문제 때문에 못 오고 있죠. 예, 입국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2021년에 상황이 좀 호전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미크론이 맞아요. 또 다시 확산되면서 예. 지금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가 이제 완전 종식이 되면 우리나라 오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00만에서 200만 되는데 얼마 안 걸렸다면 300만 되는 것도 역시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시간 문제가 될 수 그렇게 되겠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 인구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줄었습니다. 왜 많이 안 줄었냐 하면 우선 크게 많이 준 거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고 관광객. 예, 관광객들은 못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이런 분들은 다 여기 있으니까 결국은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경과되면서 다시 대부분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입국이 지체된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크지는 않군요. 예, 제도를 개선하면 금방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성별로 보면 저숙련이건 전문 인력이건 노동,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제일 많죠. 예, 제일 많습니다. 약 200만 명 중에서 90만 명 가까이가 국내에서 다 취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결혼입니까? 유학입니까? 뭡니까? 결혼 이민자가 더 많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도 있지만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인이 된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합하면 결혼 이민자가 그 다음이고요. 세 번째가 유학생입니다. 유학생도 참 많이 늘었어요. 예, 유학생이 초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압도적 다수였는데 최근에는 그 국적도 이제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노동 인력, 두 번째가 결혼 이민, 세 번째가 유학생. 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적별로 보면 역시 중국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많죠. 예, 중국이 뭐 워낙에 인구가 많은 데다가 한국 가까이 있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 중국 분들이 많죠. 그 중에 또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있고요. 네. 조선족 그리고 중국 한족 이외에 이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많습니다. 2등이 어디입니까? 체류 외국인 중에서 아마 베트남, 베트남. 예, 이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남아시아 이쪽. 예, 또 미국인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인, 일본인도 당연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체류 자격 구성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높죠. 또 재미동포의 비율이 높고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출신은 그 전문직 종사자 유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죠. 중국과 그 동남아시아 또는 이제 남아시아 출신들은 아무래도 저숙련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예.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의 비율도 맞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좀 높죠. 예. 근데 그게 조금 아까 체류 자격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예. 같은 노동자인데 전문 인력의 체류 자격은 뭐고 저숙련 노동자의 체류 자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숙련 노동자의 체류 자격은 그 비전문 취업이라고 해서 E9입니다. E9. 그다음에 그 선원 E10 뭐 이런 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H2라고 해서 방문 취업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만 발급하는 이 세 가지가 비숙련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비숙련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가족 동반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아요. 아, 가족은 못 데리고 오는군요. 예. 아, 맞아요. 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가족을 데리고 올 경우 한국에 정착할 것 같으니까 눌러 살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른바 로테이션 원칙을 씁니다. 그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한번 왔던 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원칙을 쓰는 거죠. 예, 이런 저숙련 노동자분들은 고용 허가제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국내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죠. 그렇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4년 8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8년, 9년 가까이 9년 넘게. 예, 9년 10개월 가까이 있죠. 예. 하여튼 9년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은 못 데려온다. 가족 못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온 전문 인력들은 체류 자격이 뭐가 되고 그분들은 가족들 데리고 올 수 있고요? 예, 주로 뭐 선진국에서 왔지만 뭐 저개발국에서도 와 있습니다. 똑똑한 학생 물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교수, 연구, 학원 강사, 기술 투자 뭐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데 가족 동반 가능하고요. 그 비자 갱신 무제한 가능하고. 그럼 연도 제한도 없고. 예, 그리고 원하면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 두 가지 제도를 보면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고 차별적인데요. 근데 선진국에서 취하는 제도인 것이고요. 예. 한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선진 사회가 되었는데 한국을 동경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 경제나 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착하게 되면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는 골라서 선별해서 정착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뭐 분명히 차별적인 건 맞는데 예.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대접해서 모시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 고급 인력들일 것이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와서 조금이라도 자기네 나라보다 임금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너무 많이 허용하면은 걷잡을 수도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전 학생들한테 국가가 치사한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떡하겠느냐라는 식의 정치학자들은 현실주의라고 접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관계에서는 현실주의적 접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 교수님께서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설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고 다른 네. 나라도 다 그렇게 하더라. 예. 그런 얘기죠. 예. 하지만 최장 뭐 9년 6개월씩이나 가족과 떨어져서 또 한국에 와 있는 분들 대부분 가족이 있는 분들이 많죠. 절반 정도는 가족이 절반.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죠. 절반 정도는 없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0%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약 5%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떤 경우죠? 제 생각에는 일시적 방문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뭐 정부에 물어보면 일시적 방문은 차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개발국에서 한국까지 그 항공료를 부담하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예. 사실상 가족 동반은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극히 일부는 뭐 여행 삼아 왔다고 해서 네. 그냥 불법 체류 비슷하게 눌러 계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10년 가까운 세월 가족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강제하는 거 이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합니까?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주 엄격한 가족 동반 억제 정책을 펴왔다가 예. 일본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들 그러니까 건설업, 그다음에 조선업, 그리고 간병인 이런 부분의 인력에 대해서는 소정의 테스트 시험 같은 걸 봐서 예. 기능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바꿔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금씩 문을 여는 거군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제도가 없지는 않은데 지금 흉내 내기만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제 생각에는 인구가 감소가 예. 심화되면 그러한 분야를 좀 늘려갈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가족 동반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가족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국민만 배타적으로 누리는 권리일까? 그렇게요. 라고 생각.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그쪽인데 네. 조금씩이라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가보자. 그런 거는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가족 동반 얘기부터 좀 풀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주 노동자분들 가운데 특히 한겨울에 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비닐하우스 집 같은 데서 열악한 생활 하다가 뭐 동사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네. 이런 게 거의 매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그렇게 열악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전이 개선이 안 되죠. 왜 그렇죠? 외국인 고용허가제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외국 인력 제도는 산업위원수제라고 해서 외국인들은 노동법을 적용을 안 했었는데 예. 고용허가제 이후에는 노동법 적용하고 대한민국 근로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농업과 어업 같은 경우, 예. 이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시 같으면 여러 가지 기숙사나 숙소들이 많은데 저렴한 숙소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스스로가 예, 싼 방을 구해야죠. 예, 두 가지 요건입니다. 하나는 업주들이 기숙사를 제공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다라는 점. 두 번째, 거기에다가 그러면 조금 떨어진 데서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통편도 마땅찮다라는 그렇죠. 점. 거기다가 싼 숙소를 원하니까 비닐하우스나 건물 모퉁이에서 돈을 좀 모으려고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사고가 나죠. 예, 종종 터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세상에 어떤 제도로도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고용을 하려면 네. 반드시 일정 정도 수준이 되는 숙소를 제공하도록 예,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걸 더욱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예 배정을 못 받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남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 자녀라고 아니면 우리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와서 일하는 동안에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또 건강하게 그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요건은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너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악용해서 일부 사업주들은 임금 체불이라든지 또 산업 안전 같은 걸 제대로 안 한다든지 뭐 인격 모독이나 인권 침해 뭐 심지어는 뭐 성폭행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예, 두 체류 자격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요. 합법 체류자, 고용허가제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 이동은 거의 힘듭니다. 힘들게 한 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을 경우 노동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하면 국민의 일자리 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것을 빌미로 하는 경우는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고 예.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은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 또는 이 미국 교민들은 서류미 비자라는 예, 표현을 씁니다. 이 불법이라는 게 마치 범죄자처럼 여겨지니까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체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서류 미비. 예, 서류 미비자라는 예.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류 미비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종종 놓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죠. 당신 불법 체류자인데 나 신고하겠다. 맞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것도 못 받고 맞아요. 일하고도 체불임금이 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숫자는 뭐 추산이겠지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한 30만, 40만 정도 될 겁니다. 꽤 많습니다. 많군요. 평창 올림픽 때 한 10만 명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 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이제 방문 문호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그 경기장 티켓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받아준다는 걸 이용을 해서 많이 늘었고요. 그 뒤에 단속을 해서 되돌려 보내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안 줄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방역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하게 하면 이분들은 다 숨어버릴 텐데 확진되고 숨어버리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사회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맞아요. 정부는 열이 나면 무조건 와서 PCR 검사를 받으시고 혹시 확진이 되면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 조치인 것이고요. 이것은 뭐 전 세계 선진국이 하고 있는 동일한 정책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뭐 불법 체류 내지는 뭐 서류 미비 이것 역시 어느 나라나 뭐 몇십만 단위는 있죠. 예,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진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가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myself trying. It's true. Look how they shine for you.
they shine for you. Look how they shine.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 이주 노동자들과